오늘 사회를 맡아서 함께하게 된 신지입니다. 네, 이제 5G 시대라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전송이 되고 새로운 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플랫폼과 컨텐츠, 방송과 그리고 또 신기술의 결합으로 어떠한 컨텐츠들이 등장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넥스트 유튜브 비욘드 넷플릭스의 첫 번째 강연은 고맴컴퍼니 아이사업팀 박학훈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맴컴퍼니 아이사업팀 박학훈 팀장님께서는 넥스트 리더 Z세대의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앞쪽부터 자리 채워주시면 대단히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다시 한번 박학훈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넥스트 리더 G세대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고맨컴퍼니의 박학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강연을 초청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떨리긴 했는데요. 여기 계신 수많은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잇이라는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을 런칭하게 된 지난 1년의 저희 회사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시는 와중에 천천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창립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사실 더 오랫동안 사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IT 업계의 1세대로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회사의 곰플레이어를 사용하면서 커왔던 세대입니다. 30대 중반이 돼서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경험을 해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총 13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곰TV, 코코아 일본형 OTT 플랫폼이고요. 아이디라고 하는 제가 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광고 SSP 사업인 브릭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런칭을 했지만 사실 실패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간 여러 가지 사업을 런칭을 했고 실패 경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 컨텐츠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쇼클립으로는 틱톡, 유튜브, 네이버 TV 등이 있고요. 라이브로는 아프리카 TV, 브이라이브, 트위치 등, 그리고 VOD로는 오리지널을 장착한 워처플레이, 넷플릭스, 어제 런칭했더라고요. 어제 런칭하고 1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저희 곰TV, 웨이브 티빙 등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플랫폼들이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주역은 바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밀레니얼과 G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년 동안 지금 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제 사업에 대한 로고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밀레니얼 G세대는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넥스트 리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월드 데이터랩의 통계를 보면 미래에는 밀레니얼 G세대가 전 세계의 20억 인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강력한 구매자이고 203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44조의 매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들을 잡아야 또 밀레니얼 G세대를 잡아야 미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G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태생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해 드리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흔히 Y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태어난 80년 이후 출생자를 말씀드리며 태어나서 89년에 인터넷의 시작을 봤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중학교 때 야후 포털을 경험하였습니다. 1994년에 야후 포털을 경험하였고 G세대의 경우는 1997년에 출생된 자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특이하게 태어날 때부터 네이버 포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유튜브, 페이스북이 런칭이 되었고 스마트폰 모바일 시작인 아이폰이 2007년에 런칭되게 되었습니다. 즉 밀레니얼 세대는 태어난 이후에 인터넷의 시작을 받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경험했지만 G세대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과 또한 모바일의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G세대는 DNA부터 기성세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G세대 일상을 조금 재밌게 표현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발표인데 G세대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땡땡땡을 켜고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땡땡땡을 끈다고 합니다. 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땡땡땡을 다시 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서비스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핫한 SNS 서비스라고 해서 유튜브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G세대에는 유튜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유튜브로 시작하고 끝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닐슨과 YZ의 통계 조사를 보시면 G세대의 경우는 하루 평균 2017년 조사 자료이긴 하지만 하루 평균 2시간 29분을 사용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는 1시간 36분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아직은 추정치이긴 하지만 19년도에 89억 분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G세대와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하루 내내 유튜브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동영상 플랫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수많은 컨텐츠를 보면서 이들만이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컨텐츠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100회 이상 스마트폰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컨텐츠를 보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검색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 컨텐츠가 광고 컨텐츠인지 광고가 아닌 컨텐츠인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들만의 노하우가 되고 있고 광고가 아닌 진짜 컨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그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즉 점점 인플루언서가 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세다는 것이 통계 자료로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G세대의 제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분야별 정보 신뢰도를 보면 1위에 게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게임 서비스를 설치하고 이용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IT 전자기기, 식품 외식음료, 그다음 뷰티 화장품 순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들의 한마디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점점 그들은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태티스타컴의 2019년 조사 자료를 보시면 G세대는 전체 인플루언서 연령 중에 37.2%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X세대 이상은 23%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아직은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적지만 G세대들도 확실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그 녹스인플루언서닷컴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의 랭킹을 조사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제가 국내외 개인 유튜버들의 연령을 한번 비교해서 찾아봤습니다. 1970년에서 89년에 태어난 엑스 밀레니얼 세대들이 전체의 27%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 유튜버는 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퓨디파이. 이 친구는 89년생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Z세대인 90년대생은 전체의 63%입니다. 이 세대의 대표는 사실 가수이긴 하지만 8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저스틴 비버가 있고, 이 친구는 94년생입니다. 그리고 3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노르웨이 DJ 앨런 워커 같은 경우에는 97년생 G세대입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유튜버들이 밀레니얼 G세대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완전 어린 키즈 컨텐츠를 담당하는 2010년 이후에 출생한 G세대 같은 경우에 전체 1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2014년생의 이름이 너무 어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3,9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 친구들도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일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본 부분인데요. 최근에 염따라고 하는 래퍼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네. 유행어로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친구가 지난달 4일에서 5일에 실시간 검색어를 이틀간 도배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티셔츠와 후드티를 3일간 20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키워드들이 염따 티셔츠, 염따 후드티라고 하는 키워드들로 네이버 실검을 도배하였습니다. 요거의 사건의 시작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따 20억 사태라고 이름을 좀 지었고요. 친구 래퍼인 더 콰이엇이라고 하는 래퍼의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다가 박았습니다. 거기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한탄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벌기 위해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10월 3일 날 공지를 올렸습니다. 공지를 올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4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12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케팅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발 사지 말라는 호소력인 짙은 얘기도 했지만 3일 만에 20억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택배를 싸고 배송을 한다라고 해서 이걸 언제쯤 발송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였고, 관련 컨텐츠들도 이후 후속작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이버 트렌드에 좀 비교해서 한번 데이터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일에 관련 사고를 냈고 수리비를 만들기 위해 본인이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영상을 올린 시점이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저녁에 컨텐츠를 올렸는데 10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3일 내내 2위, 3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컨텐츠 실검을 장악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대는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좀 늦은 다음 날 새벽 2시경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대는 하루가 더 늦은 저녁 시간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40대는 이 이후에 반응을 하였고요. 이렇게 이 단순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제가 10대가 트렌드 리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방법으로 제가 좀 여러 가지 오래 있었던 사태들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10대가 20, 30, 40대한테 무언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기보다는 그들이 트렌드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후세대에게 연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짜 경험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과거 저도 그렇지만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TV를 통해서 재벌, 그리고 상류층의 사회, 의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짜여진 극본을 활용한 드라마로 그런 것들을 대리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버들은 실제 의사나 변호사, 석유 재벌 같은 분들의 일상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진짜 경험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그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로서 소통을 하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짜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도 핑크를 좋아했지만 과거에 있는 세대에는 실제로 스타가 기획사에서 잘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단순히 좋아하고, 요즘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좋아하고 팬레터를 보내는 단순한 순애보적인 애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 세대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국민 프로듀서가 뽑는 아이돌에서 실제로 데뷔를 하지 못했었던 인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1억이라는 펀딩을 자발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 실시간 검색어에 총공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날리고 그걸 가지고 이슈화를 시켰지만 끝내 데뷔는 하지 못했습니다. 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기보단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 확실한 행동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간결한 전달을 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곰TV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점점 10대, 20대들이 롱 콘텐츠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VOD 시청이 많이 줄고 있고요. 짧은 하이라이트 클립으로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은 10분 이상에 내는 콘텐츠들도 있지만 10분 미만의 콘텐츠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짧은 콘텐츠에도 그들은 하이라이트 지점을 보시는 것처럼 3분 몇 초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말고 이 장면은 요게 재밌어, 이 장면은 요게 재밌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대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G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컨텐츠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여서 이들은 컨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생겼고, 그래서 그들을 컨텐츠 감별사라는 키워드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점점 인플루언서가 돼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 리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짜 경험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확실한 행동력과 간결한 전달을 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고맨컴퍼니에서 작년 8월에 아이디라고 하는 아잇이라는 플랫폼을 런칭하였습니다. 공유의 가치를 보상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워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G세대 인플루언서들이 마케터가 돼서 저희하고 계약한 파트너십의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공유한 사람이 시청이 됐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처음에 앱 서비스를 설치하고 공유할 영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앱을 실행합니다. 개별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공유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그 피드를 통해서 친구들이 시청을 할 땐 웹 서비스로 시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시청이 완료가 됐을 때 공유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이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만이 대화할 수 있도록 우측 화면의 하단에 있는 대화창이 없긴 하지만 그들만의 단톡방을 만들 수 있는 대화창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소통하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것입니다. 저희 회원에 대한 통계를 리얼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사실 처음이긴 한데요. 어차피 저희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이 여기 다 하실 테니까
그 아이라고 하는 회원의 인플루언서들은 성별 연령별 통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G세대는 전체 56%고 밀레니얼 세대는 전체 42%입니다. 밀레니얼 G세대만 합쳐도 전체 98%가 넘습니다. 기성 35세 이상의 회원들은 2% 미만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71%, 남성이 29%, 여성의 향이 강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2019년 동안 어떤 채널에서 공유 재생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채널별로 뽑아본 결과 페이스북에서 월등하게 공유 재생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46%이고요. 페이스북 메신저가 16%입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그 플레이어라고 해서 직접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나 채널에 업로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한 커뮤니티가 16%. 그리고 생각보다 카카오톡이 낮은 순위로 7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또 OS별로 본다라고 하면 PC와 안드로이드는 페이스북이 강세입니다. 60% 이상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고요. iOS는 특이하게도 인베디드 플레이어나 커뮤니티의 공유가 많고 카카오톡의 공유가 많았습니다. 요걸 컨텐츠 카테고리별로 다시 좀 뽑아봤습니다. 전 의도치는 않았지만 요리 먹방 컨텐츠가 전 세대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인 아이돌 컨텐츠가 17%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웹 예능, 웹 드라마들이 10대, 20대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컨텐츠는 20%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방송, 뮤직, 퀴즈, 애니, 기타 순으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부분의 카테고리로 공유 재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자료가 빠지긴 했는데요. 저희는 오랫동안 공유를 통한 재생이 총 6,100만 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 아직 갈 길이 멀은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조금씩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의 가치를 보상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하였고 아무것도 없는 서비스에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해주신 저희 파트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에 혹시나 관련된 제안을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다양하게 협업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주신 업체가 있어서 작년에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공유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2018년에 구글에서 개최한 뉴스 이니셔티브에서 이노베이션 챌린지로 저희가 아잇이라고 하는 공유를 통한 보상 시스템을 매일경제에 탑재해서 실제로 챌린지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28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하나가 선정이 돼서 운이 좋게도 관련된 프로젝트로 지난달 28일에 매일경제에서도 이제 뉴스를 공유하면 리워드를 해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협업 관계들은 많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오후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로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고맨컴퍼니 아이사업팀 박한훈 팀장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Z세대의 미디어 플랫폼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아주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의 가치를 보상하는 자사의 아잇 서비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실질적으로 현재 미디어 플랫폼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PD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박망래 할머니 채널 김유라 PD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박망래 할머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 손녀이자 PD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포럼 자리에는 거의 이제 기업 대표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넥스트 유튜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현재 유튜브의 플랫폼을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PD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PD이기 전에 저는 사실 덕후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덕후라는 뜻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전문가랑 덕후는 정말 딱 1%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모르는 그 뒷이야기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요즘 우리는 찐 덕후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SNS를 참 잘 이용하고 살았던 세대였어요. 제가 90년대 태어났거든요. 근데 덕질을 SNS를 이용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를 막 미친 듯이 덕질해 본 적이 없어서 김유라 씨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한 예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꼭 헤어지고 나면 그 상대방한테 너무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내 모습을 이제 꼭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덕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덕질이 꼭 누군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걸 덕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어떤 목표에 집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전 남친에 대한 복수에 덕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한테 너무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근데 그 오빠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는 꿈이 포토그래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때 잘 나갔던 남현범이라는 작가를 만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오빠를 가장 잔인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꿈을 내가 먼저 잃어버리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오빠의 꿈이었던 남현범 작가 덕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현범 씨가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구남친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남현범 작가 덕질을 시작한 거예요. 남현범 작가에 대해서 그때 알 수 있었던 경로는 네이버 검색이 다였어요. 남현범 작가를 검색했더니 그가 유명한 포토그래퍼고 지금 뭐 파리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덕후가 패션 잡지 덕후가 남현범 작가의 트위터 아이디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덕에 트위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남현범 작가의 계정을 팔로잉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SNS 트위터를 이용하게 돼요. 트위터에서 남현범 작가의 아이디를 팔로잉해서 DM을 막 보냈어요. 저 남현범 작가님 너무 팬인데 혹시 언제 한국에 오시냐? 그랬더니 남현범 작가님이 당연히 답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디를 한 6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매일 다른 아이디로 쪽지를 보냈어요. 혹시 남현범 작가님 한국에 오신다면 저 블라블라블라 당연히 답장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한 2달 정도 남현범 작가의 소식을 팔로잉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신사동에서 남현범 작가가 전시회를 연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죠. 그래서 그때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근데 또 답장을 주지 않으시길래 제가 막 고향을 바꿨어요. 막 부산에서 내려간다, 막 제주도에서 내려간다. 그랬더니 정말 답장을 주신 거예요. 무서우셨나 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2시에 잠깐 그 전시회에 들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시회에 가게 됐죠. 근데 제가 그때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저 잠깐 그날 점심시간에 나갔다 와도 될까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랬더니 어느 대표님이 갔다 오라고 하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전시회인데. 그래서 제가 저 구남친한테 복수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 택시비를 주워주면서 얼른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랑에 대한 복수는 누구나 공감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택시비를 들고 택시를 타고 갔죠. 전시회장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저는 남현범 작가를 만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구남친에 대한 복수잖아요. 내가 이 작가를 만났다라는 거를 너한테 잔인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이거를 만남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냥 둘이 만나서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거는 저는 그냥 뭐 그건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정도의 임팩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현범 작가한테 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어요.
이건 마치 가수한테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과 같은 부탁이었죠. 근데 남현범 작가가 제 사진을 찍어주는데 그럼 저는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될까요? 남현범 작가님이 저를 찍어준 사진? 아니죠. 가장 잔인했던 그림은 남현범 씨가 저를 찍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놀고 있던 친구 한 명을 데려갔어요. 오직 그 사진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이따가 남현범 작가님이 나를 찍어주게 되면 너는 그 사진을 멀리서 찍어라.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요즘 저희 또래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흑역사지만 그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리고 멘트는 굉장히 담백하게 써야 돼요. 남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보통 우리 막 헤어지면 남자친구랑도 페이스북 친구 끊고 당연히 그 친구들하고도 페이스북 친구를 끊잖아요. 저는 남자친구랑 끊었는데 그들의 친구들과는 친구를 끊지 않았었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 얘기를 그에게 전달해줄 그 나를 위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 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복수극은 끝이 났어요. 너무 무섭죠. 근데 저는 늘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늘 SNS를 이용해서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난 저런 사랑에 대한 덕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또 덕질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축구를 덕질하다 보면은 막 나 저 축구 선수 만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그게 손흥민한테 꽂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축구 좋아하는데 나 손흥민 만나고 싶어라고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전 정말 집에서 TV로 축구를 보던 그냥 축구 덕후였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또 제 몸속에 있던 그 어떤 덕질 DNA가 막 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집에서 TV 보는 이 평범한 내가 저 TV 속에 나오는 손흥민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때 또 SNS를 이용을 하죠. 막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 손흥민. 손흥민에 대한 모든 뉴스와 동영상을 섭렵합니다. 손흥민에 대한 뉴스를 보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말을 잘 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얘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애구나. 그래서 축구 커뮤니티에 다 가입을 합니다. 그때 막 유행했던 I love soccer라는 카페 아시나요? 다음에 굉장히 회원수가 많았던 축구 커뮤니티였거든요.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고요. 또 페이스북에 있었던 남자라면 축구지라는 축구 페이지에 또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SNS의 가장 큰 장점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있었던 뭐 유명한 짤 같은 거를 이제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섭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던 외국 축구 커뮤니티에 유행하는 밈들, 짤들을 제가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한 여자 축구 팬이 베컴 선수를 따라하는 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해외에서는 난리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걸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온갖 SNS에 제가 그 손흥민 따라하기라는 짤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용했던 플랫폼이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예요. 페이스북에 그 짤을 만들어서 남자라면 축구지라는 페이지에 제보를 합니다. 마치 남인 것처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세상에 이 여자애가 손흥민 선수를 따라했는데 이것 좀 올려주세요. 너무 재밌네요. 또 제가 증거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안 보여주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게 제가 이 사진을 지웠는데 아직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손흥민 따라하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제 옛날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페이스북 남자라면 축구지에 제가 마치 남인 것처럼 제보를 하고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막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 엄청 유명한 사진으로 남았어요. 그 저는 그때 생각했죠. 됐다. 손흥민 얘 이거 무조건 봤다.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짤을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왜냐? 손흥민은 커뮤니티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검색하면 내 블로그에 먼저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걸 먼저 올려놓고 온갖 손흥민에 대한 기사를 막 적어둔 거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 하면 저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덕질이었어요. 손흥민이 이거 봤으면 난 충분해. 하지만 저는 손흥민을 만나는 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온갖 축구 관련된 이벤트를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그때 아시안컵 원정대를 뽑는다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진 한 장으로 1차를 가볍게 통과했죠. 얘가 걔야? 이렇게. 근데 이제 2차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호주에 무료로 보내주고 축구도 보게 해주고 손흥민 선수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전국에 있는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부터 해서 온갖 축구 팬들이 다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2차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면접을 보러 갔더니 다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오셨거나 아니면은 되게 멋있게 정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전 당연히 축구 유니폼을 입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어요. 당장 지금이라도 호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목에 여권을 걸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조수미의 챔피언을 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2002년 월드컵 그때 그 열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수많은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을 물리치고 뽑혔어요. 그래서 호주로 날아가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게 된 거죠. 정말 그 덕질이 집에서 TV를 보던 제가 SNS만을 이용해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제 덕질의 과정을 쭉 돌이켜 보니까 제가 그 적재적소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덕질을 성공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덕질은 방방레 할머니 덕질이에요. 방방레 할머니의 덕질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할머니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할머니의 이모분들이 다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나도 치매가 걸릴 것 같다라는 위험 판단을 받고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치매에 대한 모든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저는 SNS 세대이기 때문에 공부도 SNS를 통해서 했거든요. 치매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를 공부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직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중 제가 논문을 막 읽다가 발견했던 문구 하나가 치매는 의미의 병이라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뇌세포가 사라지면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업이 없어지고 내가 왜 오늘 일어났는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이 없어지는 순간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43년 동안 식당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삶의 의미를 찾아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호주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만든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유튜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왜 유튜브에 올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뭐가 좀 그랬냐면 모든 제 친구들, 가족들은 이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그거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만든 동영상 봤어? 그랬더니 못 봤대요. 할머니만. 왜 못 봤어? 그랬더니 로그인을 하라고 뜨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그래서 아 페이스북은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만든 동영상인데도 할머니만 못 보는구나. 그래서 로그인 없이도 할머니가 볼 수 있었던 걸 찾다 보니 유튜브를 선택한 거죠. 유튜브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디가 없어도 되고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링크만 누르면 바로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할머니랑 뭐 파스타도 먹으러 가고 한강에 막 카약도 타러 가고 했던 모든 영상을 유튜브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어요. 오직 그냥 할머니 보라고. 그랬더니 그 채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방망래 할머니라는 유튜브 채널이 상징화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PD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다 그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가를 준비하시는 신진 작가분들은 다음에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글을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러면 출판사에서 그 플랫폼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해서 작가로 데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걸 이용을 하고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비메오라든지 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럼 넌 다른 플랫폼을 납두고 왜 유튜브를 3년째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익화.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주다 보니까 단점도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들로 승부를 보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뭐 컨텐츠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자극적인 걸로 이렇게 조회수가 막 많이 나서 돈을 버네라고 어떤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강단을 내렸냐면 앞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컨텐츠들에는 과감히 노란 딱지를 붙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노란 딱지가 뭐냐면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수익화가 금지되는 거예요.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에는 광고가 붙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도 광고로 수익을 벌면 결국 유튜브도 그걸 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그 사람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유튜브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좋은 질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이곳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 정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막 노동을 막 갈아 넣어서 만드는 크리에이터들도 나 계속 유튜브에 내 동영상 올리고 싶어. 또 새로운 크리에이터들도 나 유튜브에 진입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들 수 있게끔 자체 정화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직 안정화돼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피부과 ASMR 하는 영상에도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노란 딱지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얘가 기계가 안정화돼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덕질에 최적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뭔가 해리포터 레고를 어떻게 조립할 수 있는가를 네이버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쇼핑 목록에서 가격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블로그로 넘어가서 조립하는 과정을 스크롤이 뭐 이만해지게끔 이제 막 1시간 반 정도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우리가 간단하게 검색을 하죠. 그래서 영상 길이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1시간 반짜리, 5분짜리, 1분짜리. 그래서 나는 조금 빨리 볼래. 그러면 1분짜리를 눌러서 굉장히 빨리 조립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5분짜리를 눌러서 중간에 언박싱도 볼 수 있고, 아니면 1시간 반짜리를 눌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그 사람이랑 조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제가 옛날에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봤었던 영상 하나가 있어요. 이소라 씨가 막 무슨 사연을 읽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네이버에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쳤더니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옛날 사진 정도. 근데 혹시나 하고 유튜브에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검색했더니 정말 그 영상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소라 씨가 사연을 읽으면서 울었던 그 부분이. 정말 덕질에 최적화된 플랫폼인 거죠.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영상을 누군가가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올려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만 하면은 내가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 그걸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요즘 정혜인 씨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정혜인의 퇴근길을 치면 영상이 한 4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전 소파에서 정혜인 씨의 퇴근길을 같이 정혜인을 좋아하는 덕후가 찍어둔 동영상을 전 되게 편하게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정말 덕질에 최적화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하다라는 거죠. 내가 사실 우울할 때 네이버에 검색해서 막 우울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식인을 쳐서 검색하기도 하지만 요즘 저희 세대들은 우울할 때 듣는 음악을 바로 쳐요. 그래서 유튜브에 우울할 때 내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바로 웃음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요. 거기 댓글을 보면 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외국인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영상을 가지고 전 세계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를 하는 거죠. 나만 우울한 게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도 우울해서 이 동영상을 보는구나. 같이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로벌하다라는 게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 유튜브를 하면서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할머니가 구글 I.O에 초대받아서 구글 CEO를 만나기도 했고 유튜브 CEO인 수잔이 한국에 내한해서 할머니와 단독 토크쇼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이 가진 가장 큰 가치가 그들이 말하기로는
사실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젊은 친구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아시아에 있는 이 할머니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고 이걸 잘 사용하는 모습이 그들한테는 그들이 원했던 IT를 잘 이용하는 실버 세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글로벌리하게 활동을 하게 된 계기였는데 전 세계 친구들과 할머니가 친구가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할머니는 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던 그 케빈 유튜버는 요즘 뭘 찍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그럼 할머니한테 케빈이 어제 뭐 올렸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자막을 켜서 보여주죠. 한국어 자막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환경운동가의 연설을 한국어 자막을 가지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환경운동가 연설을 보려면 뉴스에서 그걸 다뤄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저희는 어디서도 그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실황 중계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그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커뮤니티라는 기능이 있어요, 유튜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라도 거기에 자막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이 그 환경운동가 연설에 자막을 추가해 준다면은 전 국민들이 우리는 무료로 그 환경운동가 연설을 볼 수가 있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 다른 나라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한국어 자막을 통해서 보고 계세요. 되게 놀랍죠. 저는 이 글로벌리함이 유튜브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글로벌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이 성장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저번 달에 영국에 러쉬 CEO의 초대로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러쉬라는 브랜드가 가진 어떤 동물 실험 반대라든지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할머니가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유튜브나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할머니는 평생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세대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아, 이쪽 나라 애들은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유튜브에 잔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가치는 뭔데? 라고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이거 유튜브의 장점인 거고 정말 이 존재의 가치가 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대단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자랑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또 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저희 할머니 같이 평범했던 사람이 비범하게 또 엄청난 스타가 될 수도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뭐 내 이야기를 올리는 것도 좋고 뭐 특별한 이야기를 올리는 것도 좋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공감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전 유튜브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플랫폼이길 원하고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삶에 좀 윤활한 덕질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튜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죠. 덕질에 최적화된 플랫폼 유튜브에서 실질적으로 할머니 박망래 할머니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녀 그리고 찐 덕후 김유라 PD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트랙 B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세션 넥스트 유튜브 비욘드 넷플릭스 세션의 마지막 강연은요. 왓챠의 박태훈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왓챠와 왓챠플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사업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왓챠랑 왓챠플레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과학고랑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넥슨에서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컨텐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돌이나 개발자로 보시면 되고요. 네, 2011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2013년에 2016년에 왓챠플레이를 런칭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한 이유 그리고 뭐 그런 계기를 설명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발자로 이제 많은 IT 서비스를 이제 써 봤는데요.
이제 뭐 지금은 뭐 개인화된 피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라고 하면 뭐 한 2003년에서 2010년 정도까지 거의 모든 IT 서비스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전 좀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서비스를 계속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무엇에 관심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다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에 저는 약간 이제 의문이 있었고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화, 자동화, 추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비전으로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2003년에 이제 카이스트를 입학을 했는데요. 2003년이 어떤 해냐면 이제 네이버와 다음과 엠파스가 열심히 경쟁을 하던 아직 네이버가 2004년부터 1등을 했으니까 그런 시기였는데 구글이 처음 한국 오피스를 만들고 이제 그때 당시부터 제가 뭐 이제 만들고 싶은 서비스 아이디어를 계속 모았는데요. 한 4, 50개 정도 모으고 이제 넥슨을 퇴사하고 나서 이제 그걸 다시 엑셀 파일에 모아놨었는데 그걸 보니까 거의 모든 아이디어가 개인화, 자동화, 추천으로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들고 싶은 비전이고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구나 생각을 해서 이것을 비전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개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글의 예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지금은 프로덕트 라인이 되게 많죠. 뭐 구글 플레이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지메일도 있고 많지만 제일 처음에 구글이 시작했을 때 이제 구글은 이제 검색 엔진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구글의 미션을 살펴보면 모든 걸 검색 가능하게 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계 최고 광고 미디어가 되는 것으로 이제 모니타이제이션을 했는데요. 구글이 1년에 뭐 몇십 조씩 광고 매출이 나지만 아무도 구글을 이제 광고 회사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네타이제이션의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챠는 이제 저희 미션은 개인을 가장 잘 이해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세계 최고의 개인화 엔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모니타이제이션으로 콘텐츠 유통이나 개인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IT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왓챠는 이제 내 취향을 기록하고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서비스고요. 왓챠 플레이는 이제 왓챠에서 만든 추천 엔진과 왓챠에서 모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이제 월정의 VOD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랑 추천 기술 두 가지에 좀 자신이 있고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230억 정도를 투자받았습니다. 스타트업 치고는 뭐 적은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OTT 경쟁사들을 생각하면 이제 매우 적은 돈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챠를 이제 설명드리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이제 추천해 줘다 보니까 이제 취향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입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이미 이제 본 영화나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별점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입 직후에 바로 그 사람의 취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 취향에 맞는 컨텐츠들을 추천해 주게 되는데요. 추천만큼 중요한 것은 추천에 대한 설득입니다. 당신이 이 컨텐츠를 왜 좋아할지 이제 얼마나 좋아할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상 별점입니다. 그래서 예상 별점은 이제 내 취향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고 별점 평가를 한다면 몇 점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이제 원래 보려던 영화인데 예상 별점이 너무 낮아서 안 보기도 하고 안 보려던 영화인데 뭐 박스오피스 스코어 순위가 한 19위 뭐 이렇게 되는데 예상 별점이 4.5야 이거 너무 높아 이건 꼭 봐야겠다 해서 보는 그런 유저들의 행태가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고 이제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취향을 분석해서 당신의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소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왓챠 파트너로 지정을 하면 이제 친구의 이제 예상 별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친구와의 이제 취향이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5억 개의 별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으로서 일단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별점 데이터, 취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40배가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양뿐만 아니라 질도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8년 쌍화점과 2015년 위플래시의 이제 별점 분포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화당 별점 자체가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점 아니면 빵점을 주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별점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요. CGV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부터 내가 예매한 영화를 별점 평가하면 이제 CJ 1포인트를 50포인트 제공하는 이벤트를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포인트로 줄이긴 했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즉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별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숫자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왓챠는 이제 문화 취향을 기록하고 개인화 추천을 하는 서비스로 약 500만 명의 유저를 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왓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별점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뭐 중독적이고 재밌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예상 별점이 정확해지고 이제 예상 별점이 정확하면 이제 영화를 선택할 때, 컨텐츠를 선택할 때 예상 별점을 이제 의존해서 고르게 되니 이제 만족도 높은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시 이제 보고 나서 별점 평가를 하면 예상 별점이 더 정확해지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뭐 저희가 영화로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왓챠를 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TV랑 도서까지 확장을 했고요.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게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저 컨텐츠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어떻게 맞추느냐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그려져 있지만 이거를 이제 표로 바꿔서 그려보면 이 사람의 평가 패턴과 비슷한 평가 패턴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과 취향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좋아했나 싫어했는지를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이 컨텐츠를 싫어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컨텐츠당 별점 평가가 많을수록 1인당 별점 평가가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왓챠는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00개 정도의 별점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0개의 별점 평가가 이제 비슷하다면 굉장히 취향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공돌이스럽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500만 유저의 이제 80만 개, 100만 개 정도의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 500만 바이 100만의 매트릭스를 그립니다. 행렬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몇 번의 유저 아이디가 몇 번의 컨텐츠 아이디에서 별점 평가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기록해요.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는 굉장히 스파스한 띄엄띄엄 값이 들어가 있는, 왜냐하면 별점 평가를 안 한 거는 0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행렬이 생길 텐데 이거를 머신한테 전체 5억 개를 이제 러닝을 시키면 이제 각각의 어떤 유저 아이디가 어떤 컨텐츠 아이디에 몇 점을 줄 것인지 숫자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상 별점이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왓챠는 이제 이렇게 업다운 같이 그런 선호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0.5점부터 5점까지 10단계의 별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화, TV, 도서에 대해서 이제 5억 개의 별점 데이터를 이제 머신한테 러닝을 시키면 이제 머신이 정확하게 어떤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얼마나 좋아할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머신러닝 기법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의 이론을 아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뭐 어느 대학원을 가든 이제 뭐 머신러닝으로 자기 분야 문제를 풀고 있는 대학원생이 뭐 수두룩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충분히 크고 좋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수학적인 모델링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구현을 했느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너무 당연하죠. 이제 그 B2C 온라인 서비스라면 당연히 스케일러빌리티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인데,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할 때 리즈너블한 컴퓨팅 코스트로 이제 계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MIT에서 어떤 뭐 엄청나게 정확한 추천 엔진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돌리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200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상업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코스트로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크리멘탈 러닝인데 새로 유저가 추가되고 새로 컨텐츠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전체 러닝을 돌릴 필요 없이 부분 러닝만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정확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개인화 추천을 가장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뭐 맞습니다. 네. 근데 넷플릭스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그들의 예상 별점의 정확도보다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측정하는 표준적인 지표인 이제 RMS라는 게 있습니다.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인데요. 에러 오차를 스퀘어드 제곱한 다음에 민 평균을 내서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그래서 오차에 기반한 값이라서 더 작을수록 정확한데요.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저희의 추천 기술이 뭐 압도적으로 더 좋다라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 결과값은 넷플릭스 데이터를 넷플릭스 알고리즘으로 돌린 결과값과 왓챠 데이터를 왓챠 알고리즘으로 돌린 결과값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는 추천 엔진만 연구하는 조직이 200명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10명이 조금 안 되고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10 몇 년 전부터 해왔고 저희는 이제 8년 전부터 해왔으니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훨씬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왓챠의 데이터가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네, 결론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CJ ENM이 이제 왓챠의 서비스를 그대로 베낀 서비스를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도 이제 영화 찾기 맞춤 영화라고 해서 왓챠의 서비스 플로우를 그대로 베낀 서비스를 낸 적이 있고요. 이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죠? 네. 아까 그 데이터가 이제 10점과 빵점 위주로 모이는 걸 보셨으니 이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CJ ENM도 내가 찾는 그 영화 빙고라고 해서 왓챠의 서비스 플로우를 그대로 베낀 VOD 서비스를 냈었습니다. 뭐 좋아하는 영화를 20개 이상 알려주세요 해서 뭐 했는데요. 한 2년 반 만에 네, 서비스도 접고 팀도 해체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있고 뭐 돈이 있고 트래픽이 있고 컨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왓챠는 이제 한국 내에서는 쉽게 베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 같습니다. 왓챠 플레이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왓챠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왓챠는 이제 내 취향을 기록하고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 니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컨텐츠 헤비 컨슈머에게 아주 잘 맞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훨씬 더 대중적인 타겟을 노려서 서비스를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실제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게 훨씬 더 대중적인 니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왓챠 플레이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왓챠 플레이 2주 무료 체험 가능하니까요. 네, 혹시 안 써보신 분들 있으면 네, 지금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네, 뭐 왕자의 게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체르노빌이라는 엄청 재밌는 드라마도 있는데요. 네, 꼭 한번 보시고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폰, 태블릿, PC, 맥, 뭐 삼성, LG 스마트 TV, 구글 크롬캐스트, 안드로이드 TV OS 등 한국에서 의미 있는 플랫폼을 네,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추천의 필수 요소가 데이터랑 추천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데이터랑 추천 기술에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넷플릭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넷플릭스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되게 좋은 회사예요. 넷플릭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넷플릭스는 잘 모르시겠지만 99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2002년에 이제 저희가 월드컵 할 때쯤에 상장을 했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제 우편으로 DVD를 렌탈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7년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해 넷플릭스가 시작을 한 게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걸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 데이터 일부를 공개하고 그 넷플릭스 알고리즘의 정확도도 공개한 다음에 10% 이상 정확하면 이제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이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추천 시스템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과 네, 박사들과 뭐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열심히 그걸 문제를 풀었죠.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어플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기술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니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넷플릭스로 와라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다 잘 했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는 이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편으로 DVD 렌탈하는 서비스를 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기술력도 아주 크게 향상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더 성공을 하게 됐죠. 근데 넷플릭스 요새 뭐 언론을 보면 다 오리지널 컨텐츠가 OTT 서비스, VOD 서비스의 전부인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 사실 넷플릭스가 물론 오리지널 시리즈, 오리지널 컨텐츠로 크게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2013년에 하우스 오브 카드랑 이제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으로 처음 오리지널 시리즈를 냈는데요. 그거 바꿔 말하면 2012년 말까지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2012년 말에 이미 미국에서 2,700만 유료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SK텔레콤 수준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이미 한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막 이제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VOD 그러니까 월정의 VOD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끼얹었더니 매우 잘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정의 VOD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만 개의 컨텐츠 중에 골라서 이제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추천 기술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천 기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왓챠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재생의 70% 이상이 개인화 추천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개인화 추천이 아닌 것은 이제 검색 결과가 21%, 홈 배너가 7.3%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시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화 추천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 탑 100 영화의 시청 분수 점유율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국내 이제 있는 다른 VOD 서비스들은 아마 이게 90% 이상이 될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VOD 서비스들은 이제 첫 화면에 무엇이 띄어져 있느냐 그리고 인기 순위 상위에 무엇이 있느냐가 거의 어떤 거가 시청되는지를 거의 다 결정짓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IPTV 매출의 90% 이상이 릴리즈된 지 3개월 이내 컨텐츠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신작 컨텐츠. 그러면 나머지 몇만 편의 뭐 매출을 다 더해도 8% 10%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만큼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개봉 기준으로 5년 넘은 작품의 시청 점유율이 56%나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내 취향에 맞는 것을 추천받으면 뭐 신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만족하면서 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신작을 보고 싶어서 신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기준이 없으니까 신작을 보는 거지 내가 재밌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넷플릭스가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옆에 숫자가 있었는데 제가 지웠습니다.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 얘기를 좀 더 하면 이거는 지금 뭐 공개한 서비스는 아니고요. 그 몇몇 파트너사에만 제공했었던 그런 건데 왓챠 어널리틱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컨텐츠 업계에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이 아닌 그 업을 오래 해온 분들의 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왓챠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컨텐츠 수급을 할 때 왓챠에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컨텐츠가 추천이 될 거고 실제로 시청이 일어날 거고 실제로 시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할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다 이제 뽑아서 굉장히 협상을 잘 해서 이제 컨텐츠 계약을 아주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파워냐면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데이터가 없다면 뭐 없이 저희가 VOD를 수급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영화는 박스오피스 스코어를 보고 드라마는 이제 시청률 같은 걸 보고 그리고 담당자의 감으로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되지 않나? 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만 뽑는다면 몇 개를 뭘 뽑아야 될까?
이거는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돈으로 다른 경쟁사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을 아끼려고요. 네. 왓챠 어널리틱스는 어떤 거였냐면 이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더 고도화를 내부적으로 시키고 있는데요. 하정우라는 배우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 뭐 티켓 파워도 있고 되게 많이 사랑을 받는 배우지만 하정우 씨가 이제 감독으로도 두 작품을 네, 그 릴리즈를 했습니다. 뭐 롤러코스터라는 작품도 했고요. 프로젝트 585 하여튼 숫자 뭐가 있는데요. 네, 국토대장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하정우라는 배우에 대한 선호도와 하정우에 대한 라는 감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다를 텐데요. 그런 데이터를 구별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데모크리틱 정보도 일부 있는데요. 이제 하정우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 비율이 매우 적죠. 그런데 여자 비율이 높은 거 보니 아마 하정우 개인의 팬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키워드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인데요. 뭐 만약에 실화 기반 로봇, 경찰 이런 이제 그 구성을 소재를 가진 영화를 마케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장 이제 그 마케팅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까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왓챠를 통해서 이제 뽑을 수 있게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 넷플릭스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 훌륭한 회사예요. 네. 넷플릭스 퀀텀 티오리라고 넷플릭스 그 뭐 기술 블로그 가면 잘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 영화, 부사, 명사 장르, 뭐에 기반한 배경은 어디며 누가 만들었고 뭐에 대한 것이며 타겟은 X에서 Y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왓챠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시대, 장소, 형용사, 주제 같은 거를 이제 잘 다룰 수 있는데요. 주제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깊이 있게 파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어떤 키워드가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가 그걸 설명하는 비율이 얼마인지까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뽑을 수 있게 자동화를 네, 많이 해놨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의 다 자동화되어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한번 검수를 하긴 합니다. 이제 퀄리티를 확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걸 처음에 막 돌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투캅스라는 영화를 돌렸는데 키워드로 성기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투캅스 그런 거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배우가 안성기인 분인데 이제 형태소 분석기 돌리고 나니까 안이 탈락된 거죠. 그래서 성기만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걸러내면 되고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설국열차스럽게 약간 사람의 손이 살짝 들어가긴 합니다. 네. 넷플릭스인데 대부분 사람이 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걸 되게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컨텐츠 업계에 너무나 많은 의사결정과 실행들이 그 업을 오래 해온 분들의 감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이거는 되는 영화야. 30억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 돼요, 사실. 뭐 S급 배우 이렇게 붙이면 티켓 파워 S가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게 뭐 항상 맞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감으로만 하던 것을 데이터랑 분석 기술이 도와줄 수 있으면 더 나은 의사결정, 더 나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하나씩 검증을 해나가는 거고요. 이제 OTT 안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왓챠 추천 영역을 계속 늘려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컨텐츠 분야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게 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랑 추천 기술, 그 분석 기술이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뭔가 빠뜨리는 것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게 이제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뭐 갑자기 뭐 로봇이 AI가 뭐 각본을 쓰고 AI가 영화를 만들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뭐 몇십 년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영화 제작에 대한 그리고 영화 상영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정보가 정량화돼서 머신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판단, 사람의 실행을 이제 매우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가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 유통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첫 작품이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첫 드라마인 리틀 드라마 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왓챠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독점 공개를 했고 매우 성공적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도 저희가 뭐 박찬욱 감독이라는 그 데이터, 그리고 뭐 존 르카레의 원작, 그리고 이 세 배우의 이제 주연 같은 것을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가격이면 무조건 이득이 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 전문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진행을 했고 매우 성공적이었고요. 그리고 킬링 이브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요. 킬링 이브라는 드라마는 뭐 일단 데이터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아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킬링 이브의 주연 중에 한 명인 이제 산드라 오라는 이제 한국계 여배우가 그 한국계 배우 최초로 그러니까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또 수상을 해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콘텐츠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도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는 정말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말이 되는 가격이면 해야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HBO에서 이제 체르노빌 참사를 다룬 드라마를 했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가 진짜 엄청 대단해서 한번 꼭 무조건 해야겠다는 판단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이 좋게도 정부가 일본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자꾸 방사능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기사가 올라오고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데이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 경쟁을 함에 있어서 자본력이나 뭐 이런 게 컨텐츠를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트래픽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는 다 데이터의 힘이고, 저희가 가진 무기는 사실 데이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컨텐츠 산업 전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사용돼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메가 트렌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존의 방송사가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임팩트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 권력이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아마 올해 뭐 한국 내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이 엄청 수십 프로 떨어진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본방사수를 하지 않는데 시간에 맞춰서 TV 앞에 앉아서 그걸 보는. 근데 이제 방송사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시청률에 의한 광고를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시간 맞춰서 TV 앞에 앉아서 그걸 봐야 되냐라는 거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냥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OTT를 더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흐름이고, 이제 미국이 가장 미디어 산업이 크고 가장 주목받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글로벌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잘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저는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 산업 내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왓챠 플레이 2주 무료 체험 가능하니까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왕좌의 게임도 있고, 왕좌의 게임도 정말 재밌어요. HBO 작품도 되게 많고요. 최근에 이제 멜로가 체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꼭 써보시고 만족하시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월정의 OTT 서비스 왓챠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태원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것으로 세션 1 넥스트 유튜브 비욘드 넷플릭스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